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더 센 경찰학개론 기본서 기출문제집 1500제, 그 다음에 OX 문제집, 그 다음에 요약집 등 저자 더 센 엔젤 쌤, 황준혁 쌤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올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 이론, 리마인드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찰학의 기초 이론을 배웠었죠. 그 부분들 간단 리마인드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모든 법 체계가 대륙법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 3년 동안 미군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미법적 사고도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대륙법계에 해당되니까요. 그리고 이번 19년 2차 시험 1번 문제도 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그렇다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란 게 뭐냐? 법치국가 시대 이후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두 문자로 4.1권으로 정립되어 있죠. 4.1권으로 정립되기까지 대륙법계 역사, 고대, 중세, 경찰과 시대 등등등 그 시대의 경찰 개념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경찰 개념입니다. 도시국가의 일체 국가 작용, 그 다음에 도시국가 일체 기관의 작용, 그래서 헌법, 그 다음에 정치, 그 자체가 경찰 개념이었다.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옵니다. 중세는 14세기 말 그럼 프랑스, 15세기 말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독일에 개수되었다. 그 다음에 16세기 초 1530년 제국경찰법, 독일의 제국경찰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국가, 즉 왕이 또는 국가직 공무원이 국민에게 하는 모든 작용이 경찰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국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의 개념에서 신행 영역에 해당되는 교회 행정권 영역이 경찰 개념 제외되죠. 그래서 세속의 질서 유지에 관한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 개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국가 시대가 되죠. 자, 17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입니다. 중세는 16세기까지고요. 자, 17세기의 경찰과 시대 와서 경찰의 개념이 더욱더 경찰의 개념이 이때부터 분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찰의 개념에서 내무행정, 외무행정, 사법, 군사, 재정 등 5가지 행정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등 국가 목적적 작용인 이 4가지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경찰의 개념은 내무행정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럼 내무행정은 소극적인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이혼 방지, 적극적인 복리 정진, 이 두 분야에, 이 두 분야가 경찰의 개념에 해당되죠.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복지경찰까지도 경찰의 개념이 해당됩니다. 이때는 후기 강박 사상적 기초,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와서 칸트 사상,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 자유주의 등 영향으로 권력 분립주의, 법치주의 시대가 됩니다. 이때 이제 경찰의 개념이 더욱더 이제 제한시키죠. 그래서 좀 전에 경찰과 시대 때 경찰의 개념 범위에 포함됐던 내무행정 중에서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명령 강제하는 작용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이혼 방지 분야, 이 분야만이 경찰의 임무가 되고 소극적 이혼 방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경찰의 개념에 해당되죠. 그러면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이혼 방지다 라고 규정한 법률과 시대의 법률과 판례들, 이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번 19년 2차 시험 1번 문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 그러면은 일절 위험을 제거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 그러나 동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 말은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했다.
그다음 1850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있죠. 경찰 임무는 소극적 이혼 방지, 적극적인 복리 정진이 경찰의 임무다라고 규정했죠. 그러다 이제 독일 쭉 넘어와서 1882년 크루츠베르크 판결에 의해서 경찰 임무는 소극적 이혼 방지다라고 법 해석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경찰 작용 목적의 축소에 기여하였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독일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나오죠. 경찰은 소극적 이혼 방지를 위해서 의무에 합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라 이런 말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프랑스 보면은 1795년 재화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 나오죠. 재 동그라미하고 자유재산의 재를 자제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 동법 16조. 그리고 동법 제18조에 의해서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둘로 구분하여 법제화를 최초로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법치국가 시대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경찰의 개념을 더욱더 이제 비경찰화 자극을 통해 세분화시키죠. 그래서 좀 전에 소극적 이혼 방지 임무를 다시 협의행정경찰과 이론상 보안경찰로 분류를 한 다음에 협의행정경찰은 경찰의 임무에서 제외시켜 다른 관청에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즉 오늘날 우리의 경찰 개념 그러면 이론상 보안경찰을 말합니다. 그럼 이론상 보안경찰이라는 게 뭐냐? 지파부터 경찰청까지 보통 경찰 관서의 분배된 임무를 우리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활동을 우리는 오늘날 경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찰과 시대에 와서 이제 드디어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더 세분화, 즉 비경찰화 작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행정경찰 분야에 해당되는 게 위생경찰, 경제경찰, 산업경찰, 철도경찰도 있는데 풍속경찰 이런 말 들어가면 땡 틀린다 했어요. 풍속경찰은 이론상 보안경찰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식점의 경찰과 실질점의 경찰이 아주 중요하죠. 자, 형식점의 경찰이라는 것은 보통 경찰 관서, 즉 지파부터 경찰청까지를 말하죠. 보통 경찰 관서에 분배된 임무를 우리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활동을 우리는 형식점의 경찰. 자, 실정법 그리고 실정법 중에 조직법상 개념이다. 보통 경찰 관서란 조직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다른 행정관서는 형식점의 경찰 활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실무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사회 목적적 경찰 활동, 국가 목적적 경찰 활동 전부 다가 형식점의 경찰에 해당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파에서 경찰청까지 그 많은 우리 경찰 공무원이 국민에게 하는 모든 작용은 형식점의 경찰이다.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그 다음에 역사적 변천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쉽게 표현해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 형식점의 경찰, 즉 경찰의 임무 보통 경찰 관서의 조직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 현재의 경찰의 임무와 보통 경찰 관서 조직이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등등등. 그 다음에 실질점의 경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행정관서가 국민에게 하는 작용, 활동의 성질을 기준으로 4, 1, 권의 요건을 갖추면 실질점의 경찰이다. 그러면은 모든 행정관서에 우리 보통 경찰관서도 포함됩니다. 그럼 보통 경찰관서에 우리 경찰 공무원이 국민에게 하는 작용은 좀 전에 설명했던 형식점의 경찰에 100%다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형식점의 경찰에 해당되는 작용들 중에서 정보, 보안, 외사경찰, 사법경찰,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작용 이런 것들은 형식점의 경찰 개념에는 해당되지만 실질점의 경찰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좀 전에 실질점의 경찰 개념이란 것은 우리나라 모든 행정관서 국민에게 하는 작용, 활동의 성질을 기준으로 4, 1권 요건을 갖추면 실질적 경찰이라겠어요. 이를 이제 이론적, 학문적으로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 행정기관 있죠. 우리 지파부터 경찰청까지 보통 경찰관서를 제외한 일반 행정관서에서 국민에게 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이 말은 그 일반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 중심으로 개념 정리하는 실질점의 경찰 개념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경찰의 임무 나오고 그 임무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임무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다른 말로 위험 방지. 사회 공공의 안녕은 뭐냐? 사회 공공의 질서는 뭐냐? 그 다음에 위험이란 게 뭐냐? 아주 중요하다 했죠? 사회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은 법 질서의 불가침성 제1요소, 국가 존립, 국가 기관의 기능의 불가침성,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권리 법익의 불가침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성문법의 총체고 공공의 안녕에 대한 침해 발생해서 우리 경찰은 지속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공의 안녕은 개인과도 관련된 내용이면서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된 이중적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공공질서라는 것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각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불문규범이 총체라겠어요? 불문규범이 총체다. 그리고 통치권 집행을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즉 경찰권 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엄격한 통제, 가르고 우리는 합헌적인 것을 요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정면, 성면 규범화 증가 추세에 따라서 공공질서의 개념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공공질서에 포섭되어서 단속되는 범위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 즉 공공질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고정적 개념, 절대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축소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제가 너무 많이 빨랐습니까?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기지개 펴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피로할 때는 약국 가서 피로 회복제, 특히 비타민 D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홍삼 플러스 비타민 D 이런 걸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피로 회복제 이런 거 사셔서 힘들지만 약의 기운을 좀 도움받아서 한번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 꼭 합격해야겠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위험 나오죠? 그러면 위험의 개념하고 손해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라 했어요. 자, 위험이라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해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는 위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손해란 게 뭐냐? 보호 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행위, 다른 말로 보호 법익에 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우리는 위험, 손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자, 위험은 그 현실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나눠집니다. 그럼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는 이를 단속하게 하여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는 위험을 면에 방지하는 비권력적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구체적인 내지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위험이 보호받는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 이해를 잘 하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요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죠. 차도 사람도 전혀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새벽 1~2시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등 또는 보행자 무단횡단 등 했을 때 경찰이 단속한 것은 적법하다. 이런 예를 들면서 위험이 보호받을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걸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관이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외관적, 다른 말로 외형적인 위험, 혐의, 오상위험, 다른 말로 추정적 위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외관적 위험 또는 외형적 위험, 요거는 경찰서 위험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외관적 위험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권 활동은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관적 위험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권 활동을 상대방이 어떤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 문제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위험 혐의 그랬죠. 위험의 가능성이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다. 물론 전제가 의무하게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을 때죠. 이때는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 준비적 차원의 개입만, 예비적 차원의 개입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상위험,
그다음 추정적 위험, 이거는 경찰서 위험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상 위험, 그다음에 추정적 위험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법 활동은 위법하다 그랬어요. 그 오상 위험, 추정적 위험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법 활동으로 국민 침해를 입었을 때 그 경찰관은 미형사상 책임지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험이 객관화됐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찰관의 어떤 주관적인 추정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관적 추정 단계에서 경찰권을 발동하면 추정적 위험, 즉 오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되므로 위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관적 추정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사전 판단이 요구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의무에 합당하게 사려 깊은 상황 판단입니다. 의무에 합당하게 사려 깊은 상황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다. 그때 그 위험에 대한 경찰법 활동은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관할을 배웠었고요. 사물 관할, 인적 관할, 지역 관할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니까 우리가 뭐 심함한 때는 사회계약설 뭐 이런 것들, 코엔과 펠드베그의 민주경제 바람직한 지향점 뭐 이런 것들 간단히 배웠었죠. 그리고 뭐 우리 기본반에서는 아직 제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갔던 게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반할 때 제가 체크했던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요. 잘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날씨가 무지 맑네요. 어제 태풍이 왔는데 여러분들 고향에 태풍이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이제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요. 수험생은 합격할 때가 수험생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어는 최소한 35분 정도 풀어야 돼요. 20문제를. 그러려면은 형법, 형소법, 경찰학 개론에서 최소한도로 5분을 세이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형법, 형소법, 경찰학 개론을 한 13분 정도에 풀면서 2분 마킹. 그럼 5분씩 남죠? 그 남은 15분을 영어에다 투자해서 영어 35분 동안 먼저 단어 열심히 풀고, 그 다음 독해 풀고, 문법 푸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생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험 보는 스킬이 생겼다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합격의 길로 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들 전부 다 내년에 합격합니다. 자, 제가 합격했잖아요. 경찰학교로 100점 맞았잖아요. 간부시험 전국에서 탑5로 합격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